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회 변동과 사회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문화의 변동과 문화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내는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고 오늘날의 문화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화를 보시면 문화는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와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화된 것, 세련된 것, 발전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요래, 바뀌었어, 더 나아졌어,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즘 이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모두의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은 바로 이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문화들이 있어요. 특정한 어떤 계층의 문화라든지 특정한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문화들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 구성원들 전체의 문화, 전체의 생활 양식을 담은 것들이 또 문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보편성, 다양성,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뭐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 문화라는 거죠.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문화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는 어떠한 개념들이 나타날까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양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의 상대성. 이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요? 다 다른 문화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화는 그 환경에 걸맞는 그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생활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것이 낮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에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개인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학습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날 때부터 그 문화를 알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는 미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사고하고 유럽 사람처럼 사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외국 사람인 경우에도 뭐 유럽 사람인 경우에도 미국 사람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나라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사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성과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체성.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이나 적용 범위에. 다음에 축적성.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전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발전된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의 뭐 환경이나 또 자연 환경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화의 속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다양성과 학습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성의 개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상대성의 개념을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학습성은 후천적으로 배워가지고 얻어지는 거다,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라 익히게 되는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속성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학습성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입니다.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어떤 문화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변동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발명, 발견, 전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발명이 뭐냐, 발견이 뭐냐, 발명, 발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교계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자, 우선 발명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념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 에디슨처럼 뭐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내잖아요. 뭐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질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발명. 자, 그런데 또 발명 1차 발명과 2차 발명이 있어요. 1차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없던 걸 만들어낸 거야. 2차 발명은 그 발명이 된 발명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는 1차 발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기기관차를 만든 스티븐슨, 뭐 증기선을 만든 미국의 풀턴, 뭐 이러한 사람들은 2차 발명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명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걸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발명이다. 그러면 발견이란 무엇이냐? 발견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 알아가는 것. 이게 발견이다. 그러니까 존재는 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돼. 이게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발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discover입니다. discover. 자, 이 discover라고 하는 건 이 this라고 하는 말과 cover의 합성어죠. 이 this라고 하는 건 not이라고 하는 말의 부정어예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잠깐만 보세요. cover라고 하는 건 뭡니까? cover. 덮개죠, 덮개. 덮개. 자, discover라고 하는 건 덮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덮어놨던 것의 덮개를 휙 열어놓은 거죠. 그러면 그 덮어놨던 안의 것을 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란 얘기예요. 다음에 전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이 같은 현상을 전파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명과 발견은 그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파라고 하는 건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문화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그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것. 간접 전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게 자극 전파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의 어떤 전파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파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극전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이제 발명, 발견, 전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발명과 발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전파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부에 의한 변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이다. 다음에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변동이다. 그래서 외부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의 원인,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느냐, 문화의 그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밖의 영향을 받는, 밖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부 변동과 외부 변동으로 나누어지고, 내부 변동에는 발견과 발명, 그 다음에 외부 변동에는 전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한번 보시죠. 문화 변동의 양상은 이제 내재 변동이라는 게 있죠. 내재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확산이 되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발명과 발견의 영향이 그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동을 우리가 내재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문화 접변은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변동이 있다. 이거는 강제 문화 접변이 있고 자발 문화 접변이 있는데, 강제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른 문화를 어거지로 이식을 시키는 거죠.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주민들, 새로 넘어온 이주민들이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자신의 생활 문화를 강요하는, 식민 통치를 하면서 식민지에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발적인 자발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발 문화 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재 변동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도 결과도 전부 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화 접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문화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변동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단기간인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은 변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의 변동, 이것을 우리가 문화 접변. 그러니까 내재 변동은 내부의 원인이 있고 문화 접변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진화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완만한 문화 변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과거에는 이러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조금 받고 조금 받다가 나중에 다른 요소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은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 꼬리 같은 것도 맨 처음에는 이만큼 길었는데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 나중에는 흔적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화의 진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다.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에 걸쳐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변화가 바로 진화다. 다음에 개혁이 있습니다. 개혁은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급속한 문화 변동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들, 이러한 문화의 변동들이
바로 문화의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진화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개혁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변동의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진화보다는 개혁의 영향력이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개념이 바로 이 문화 지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문화 지체에 대한 개념. 이 문화 지체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이제 뭐냐고 하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간의 변동 속도 차로 인한 부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자, 이걸 이제 뭐 Y축을 변동의 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X축을 시간으로 봤을 때, 물질 문명의 속도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물질 문명의 변동 속도가 이제 변동이 이만큼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 문명을 활용하는 정신 문명의 변동 속도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격차가. 그래서 지금 좀 삐뚤어졌네. 자,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겁니다. 휴대폰이 맨 처음 등장을 했던 게 이제 대중들에게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휴대폰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었단 말입니다. 기계 뭐 사용하고 뭐 가입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전화벨이 막 띠리리리리 막 울리는 그 자체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막 그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서 막 전화벨이 막 띠리리리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데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공중전화 아닌데도 막 전화통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맨날 그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난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데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폐잖아요. 그죠?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그 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정신 문명의 수준이 물질 문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부조화의 현상, 이걸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즘 전국적으로 금연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그래서 대중 음식점 같은 데서는 대중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이렇게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그 흡연하다가 적발이 됐을 시에는 벌금도 불고 뭐 그러는데 그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곳은 금연 지역입니다. 이렇게 딱 표시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탁 이렇게 피우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어떤 부조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문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그 문명의 발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현상이다? 문화 지체 현상이다. 문화 지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문화 변동 양상을 보시면 과거에는 점진적인 변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진화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서히 바뀌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급속하게 변화한다. 급속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바뀌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바뀌고 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 이 문화 지체의 개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매년마다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문화 상대주의가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에 조금 색을 다르게 표현을 한 이유는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경우에 이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직한 관점. 다음에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관점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태도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문화의 속성 이야기할 때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화의 상대성에 입각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이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보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의 중화 사상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중국의 중화 사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첫 단원에서 봤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최초의 세계 지도를 보면은 관념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어요. 중국만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만하게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찾기 되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라고 믿고 다른 문화를 굉장히 열등하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야.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허접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열등하게 보고 남의 문화를 무작정 동경하거나 추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류 문화 그래가지고 뭐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홍콩 영화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홍콩 영화 굉장히 유행했었고 또 뭐 미국과 유럽의 팝송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홍콩 영화 한 번 안 봤으면 뭐 얘기에 끼지도 못하고 뭐 팝송이나 뭐 이런 것들 한 자락 정도 읊조리지 못하면 이렇게 뭐 누가 좀 천박하게 대중가요 부르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문화 사대주의의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속성이 있고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속성이 있을진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 게 무조건 좋아 남의 건 다 필요 없어. 아니야 우리 거는 너무 후졌어. 다른 게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관점은 뭐다?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뭐 여러 번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니만큼 다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바람직한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화와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문화 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문화 전파가 막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문화의 다양성이 발전되고 보편성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의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는 범위가 이제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화의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서로 유사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서 이거 괜찮은데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받아들여서 각국의 문화들이 좀 유사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의 동질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문화를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볼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유럽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바람직한 문화 태도라고 하는 건 모든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각자 고유한 문화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유지 발전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문화들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좋아요. 다 받아들이는 것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고유성이나 어떤 절대성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문화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그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화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념해둬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한 내용 보시죠. 민족 문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이 된 반만 년을 이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하나의 왕조가 500년, 1000년 이상을 갔던 기록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뭐 조금 이따가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화의 중심이 다문화 사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문화의 근본은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것 때문에 훼손이 돼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같이 생활하면서 축적하여온 경험과 지식의 총체, 이걸 우리가 민족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민족 문화의 개념은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뭐 문화의 개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민족 문화 때문에 그런데 전통 문화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복원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적인 것을, 외래의 문화들을 좀 잘 수용해서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이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뭐 해인사의 장경판전, 뭐 팔만대장경 이야기하죠. 서울의 종묘나 창덕궁, 수원의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우리 뭐 그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창이나 화성, 강화에 나타나는 고인돌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역사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계화를 논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 문화의 특징,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민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획일화되지 않고 그 다양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변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첫 번째로 대응해야 될 것이 문화식민주의입니다. 이 문화식민주의라고 하는 건 강대국이 약소국의 문화를 지배해서 종속화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문화제국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강대국과 약소국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인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약소국이 강대국을 쫓아가기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약소국은 약소국들대로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편리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강대국에게 종속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식민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런데 이 문화식민주의 상황을 보다 조금 더 부추기게 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이 문화의 상품화입니다. 경제 대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돈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진짜 전 세계의 각국의 우리가 만든 뭐 드라마 같은 것들 판매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입을 하는 영화를 수입하는 수입국들의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좀 경제력이 좀 괜찮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국의 문화들도 보고 우리의 뭐 자기네 나라의 영화들도 보고 우리 영화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역량이 무슨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가 없어서 뭐 필름이 없어서 영화를 못 찍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이 자생적으로 문화를 양산해낼 수 있는 역량들은 그만큼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상품화들이 문화의 식민주의를 보다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면모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주체적인 입장에서 각 민족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문화가 전파가 되고 문화가 계속해서 뭐 변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이죠.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사회의 여러 인종, 민족, 종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종 전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이 사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문화의 뿌리 자체가 단일 민족, 단일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회의 여러 인종, 민족, 종교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을 좀 바꾸어 나가자라고 뭐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를 맞아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의 노동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해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뭐 혼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핏줄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 나라의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이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 문화가 지금 다문화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우선 문화 간의 갈등이죠. 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 차이가 조금 나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 외국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응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말도 안 통하니까 더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차별과 편견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색이라든지 얼굴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놀림을 당하잖아요. 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거나 얼굴이 좀 뭐 이렇게 뭐 외국 사람처럼 생겼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와 너 쟤는 별명이 깜둥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진짜로 민족이 다른 경우에는 뭐 오죽하겠어요? 네.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쟤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어떨 거야?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결혼해서 생긴 아이는 우리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계 혈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다른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는 어느 나라 민족이지? 어떤 민족이지? 국적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단일 민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적극적으로 좀 포용할 수 있는 좀 아량.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일 민족의 어떤 그 전통이나 역사 이런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것들도 이제는 서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세계화의 추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다,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의 변동과 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사회의 변동 양상과 그다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는 데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잘 음미해 가시면서 복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